지금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72시간 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87명의 한국인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현지 정부는 침묵했고 외교선은 끊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나라만이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누군가는 외교를 택했지만 우린 결단을 택했습니다. 그 순간 한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설득하지 않는다. 무너뜨린다. 총 한 발 없이 단 3일 만에 한 나라의 언론과 은행, 그리고 항만이 멈췄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모두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석입니다. 42세, 외교부 합동대응단 위기대응 분석관이죠. 10월 11일 밤 11시 47분, 재외국민보호센터 모니터에 붉은 알림창 하나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공장 채용자 20명, 24시간째 연락 두절.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흔한 사건처럼 보였죠. 해외 취업 사기는 한 달에 2~3건씩 들어왔으니까요. 또 사기 피해자들이겠지.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걸렸죠. 20명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직 국가정보원 금융추적팀 출신인 저는 숫자의 언어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팀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캄보디아 입국 기록 전부 열어. 최근 72시간 안에 들어간 한국인 전부 추적하라. 다음 날 오전 9시. 숫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후 3시 63명. 밤 10시 87명. 제 책상 위엔 명단이 쌓였죠. 김민준, 이서연, 박준혁, 최지우, 정하늘. 이름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23부터 45까지. 나이도 직업도 출신 지역도 제각각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흔적. 저는 CCTV 영상을 돌렸어요. 프놈펜 국제공항 입국장. 오후 2시 17분. 택시 한 대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번호판 3A-7721. 30분 간격으로 승객을 태웠어요. 시아누크빌 공항도 마찬가지였죠. 택시 OB-3392.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숙소 주소도 일치했어요. 프놈펜 7번가 블루스카이 호텔. 시아누크빌 오션뷰 게스트하우스. 87명 전원이 이 두 곳 중 한 곳에 배정됐습니다. 도착 시각은 오후 2시 15분에서 30분 사이. 오차는 단 15분이었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후배 분석관 김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입국 목적도 동일해요. 전부 제조업 채용 면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죠.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월 300만 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즉시 출국 가능.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절차였죠. 그래서 87명이 속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광고. 같은 연락처. 같은 택시. 같은 숙소. 같은 시각. 이건 설계된 동선이었어요.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팀원들이 놀라 쳐다봤죠.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조직이 개입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새벽 2시 합동대응 단장 긴급회의. 저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87명의 동선이 화면에 떴어요. 붉은 선으로 연결된 지도. 공항에서 택시로, 택시에서 숙소로. 모든 선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죠. 이들은 같은 경로로 유입됐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같은 광고를 보고 같은 번호로 연락했고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패턴 일치율 96%요. 차석이 물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는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종이 아닙니다. 납치예요. 조직적인 납치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확신하나? 저는 명단을 들어올렸습니다.
87개의 이름이 적힌 종이. 그 무게가 손에 느껴졌죠. 확신합니다. 87명이에요. 이건 통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단장이 눈을 감았어요. 5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계속 추적해. 72시간 안에 배후를 밝혀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아래 누군가는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87개의 가족. 87개의 기다림.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명단을 다시 펼쳤죠. 김민준, 23. 이서연, 31. 박준혁, 42. 그들은 꿈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을 겁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더 나은 미래를 믿으며. 그리고 지금 어둠 속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반드시 찾는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87명 전원. 반드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10월 13일 오전 10시 22분 캄보디아 프놈펜 경찰청에서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87명 실종 사건 조사 결과. 단 3줄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의 개인적 이동으로 판단됨. 멈죄 정황 없음. 수사 종결. 저는 그 종이를 구겼습니다. 손이 떨렸죠. 개인적 이동. 87명이 동시에. 이건 은폐였습니다. 저는 즉시 현지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경찰 협조 가능합니까? 3초의 침묵 후 답이 왔죠.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건 종결 처리됐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었죠. 왜 이렇게 빨리 종결했습니까? 압력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위에서.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막으면 돈을 따라가면 됐어요. 국정원 시절 배운 철칙이 있었죠. 사람은 거짓말한다. 하지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는 금융추적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87명의 휴대폰 신호 기록부터 확인했어요. 10월 11일 오후 3시 12분. 김민준의 마지막 신호. 오후 3시 15분 이서연. 오후 3시 18분 박준혁. 모두 같은 시간대에 끊겼죠. 그리고 정확히 2시간 뒤. 계좌 이동 기록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10월 11일 오후 5시 27분. 캄보디아 현지 은행에서 한 재단 계좌로 송금. 금액은 12억 바트. 한화로 약 460억 원이었습니다. 송금 주체는 익명법인 3곳. 수취인은 단 하나였죠. 프린스 그룹 복지재단. 저는 숨을 멈췄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그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최대 재벌. 은행, 항만, 카지노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이었죠. 하지만 복지재단. 저는 재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설립일 2019년. 대표 프린스 소반. 사업 목적은 빈곤층 취업 지원 및 복지 증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했죠. 하지만 자금 흐름은 달랐습니다. 저는 3개월치 입출금 내역을 추적했어요. 매달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익명법인에서 재단으로 입금. 재단에서 해외 계좌로 출금. 경유지는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전형적인 자금 세탁 경로였죠. 팀장님. 김유진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프린스 그룹 이사진 명단 확인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죠. 12명의 이사 중 5명이 캄보디아 정부 인사였습니다. 재무부 차관, 내무부 국장, 경찰청 부청장. 정부와 재벌이 한 몸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죠. 87명을 납치한 건 단순 범죄 조직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덮으려 한 거죠. 이거 보십시오. 김유진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프린스 그룹 사업 현황.
은행 7곳, 항만 3곳, 카지노 12곳. 캄보디아 GDP의 8%를 차지하는 기업이었어요. 이 나라 경제의 중추였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린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빨라졌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10월 11일 오후 3시, 87명 휴대폰 신호 두절. 10월 11일 오후 5시, 12억 바트 이동. 수취인 프린스그룹 복지재단. 이 사진 중 정부 인사 5명. 결론, 캄보디아 정부 연루 추정.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죠. 새벽 3시,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방을 밝혔어요. 저는 12억 바트 송금 내역을 다시 펼쳤죠. 숫자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이 꺼진 시각. 2시간 후 돈이 움직인 시각.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만 거짓말할 뿐이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지금 낮이었죠. 87명이 갇혀있는 곳에도 햇빛이 들고 있을까요?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프린스그룹. 그 이름을 계속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숨긴 진실을 이제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10월 14일 오전 9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실. 12명의 참석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차관, 경찰청장. 저는 맨 끝자리에 섰어요. 손에 든 보고서가 무거웠죠. A4 용지 23장. 그 안에 87명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윤석 분석관, 브리핑 시작하세요. 안보실장이 말했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죠. 캄보디아 정부가 납치에 연루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10월 11일 오후 3시 87명의 휴대폰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2시간 후 12억 바트가 프린스그룹 재단으로 이동했죠. 이 재단의 이사 5명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직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송금 내역, 이사진 명단, 사업 현황. 숫자와 이름이 빼곡했어요.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GDP의 8%를 차지합니다. 은행 7곳, 항만 3곳, 카지노 12곳을 운영하죠. 국정원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금 흐름이 모든 걸 말합니다. 휴대폰 신호 두절 시각과 송금 시각이 정확히 2시간 차이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불가능합니다. 현지 경찰은 이미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72시간 만에요. 대사관 접촉도 거부당했습니다. 상대는 국가 차원에서 은폐하고 있어요. 공식 항의는 무시당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에겐 동기가 있어요. 프린스그룹이 정부 예산의 12%를 부담합니다. 그 돈줄을 끊을 수 없죠.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물을 마셨어요.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군사적 옵션은? 검토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87명의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게다가 캄보디아는 중국과 가까워요. 군사 개입은 외교적 파장이 너무 커요. 안보실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 순간을 준비해왔죠.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우린 진실을 무기로 씁니다. 87명의 실종 사실, 프린스그룹의 연루 정황, 캄보디아 정부의 은폐.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립니다. 경찰청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제 원조에 의존해요. 연간 20억 달러가 넘죠. 평판이 무너지면 그 돈이 끊깁니다. 프린스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투자, 국제거래,
신용 등급. 진실 하나면 모든 게 흔들려요.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교로 풀 수 없다면 정보로 싸워야겠군요. 그 문장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킹도 군사 개입도 아닙니다. 우린 침묵 대신 진실을 흘립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안보실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구체적인 단계는? 저는 준비한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1단계 국제 언론. CNN, BBC, NHK의 정보를 제공해요. 2단계 증거 유포. 내부 문서와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립니다. 3단계 경제 압박. 원조 중단, 투자 철회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죠. 소요 시간은 72시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일 안에 캄보디아 여론을 뒤집고 정부를 압박하고 87명을 찾습니다. 국정원장이 물었죠. 작전명은 있나? 블루타이드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파란 파도 이미지가 떴죠. 푸른 파도. 조용히 밀려와서 모든 걸 쓸어가는 파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15초.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저는 12명의 얼굴을 하나씩 봤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보실장이 입을 열었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손이 올라갔습니다.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12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어요. 3명이 망설였죠. 하지만 10초 후 그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승인합니다. 작전명 블루타이드 개시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죠. 정분석관. 장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그가 제 앞으로 걸어왔죠.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이제 설득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 단어가 공기를 짓눌렀어요. 저는 대답했죠. 네. 무너뜨립니다. 장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87명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이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죠. 오후 3시 저는 합동대응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원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쟤를 바라봤죠.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블루타이드 작전이 승인됐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지금부터 우린 전쟁을 시작해요. 총도 없고 군대도 없는 전쟁이죠.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진실로 싸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어요. 우린 침묵 대신 진실을 흘린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누군가 메모를 시작했죠. 저는 팀원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에요. 심리전입니다. 우린 캄보디아를 설득하지 않아요. 무너뜨리죠. 사무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87명의 명단이 화면에 떴죠. 김민준, 이서연, 박준혁.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27분.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어요. 블루타이드 D-Day. 2025년 10월 14일 15시 27분. 목표 87명 전원 구출.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말했죠. 시작합니다. 10월 15일 새벽 3시 27분. 블루타이드 작전 승인 12시간 후. 전 세계 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저는 모니터 5개를 나란히 켜놨어요. CNN, BBC, NHK, 알자지라, 로이터. 화면마다 같은 자막이 떴죠. 캄보디아에서 87명의 한국인 실종. 속보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시작됐습니다. CNN 앵커가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87명이 집단 실종됐습니다. 최근 72시간 사이 발생한 이 사건은 조직적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BC로 화면이 바뀌었죠. 캄보디아 당국은 개인적 이동이라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NHK도 같은 내용을 내보냈어요. 세계 대륙 5개 언론사가 일제히 움직였죠. 12시간 전 제가 보낸 정보 패키지였습니다. 87명의 명단, 입국 기록, CCTV 영상, 프린스 그룹 송금 내역. 모든 증거를 담아서요. 팀장님, 김유진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 폭발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죠.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87명을 찾아라. 캄보디아는 답하라. 우리 국민을 돌려내라.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첫 번째 파도가 밀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2단계 준비됐나? 저는 물었어요. 지금 업로드합니다. 오전 6시 정각. 익명의 계정 하나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없었어요. 썸네일만 있었죠. 어두운 방, 한 남자의 뒷모습.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죠. 벽은 콘크리트,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25쯤 돼 보였죠. 손에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했습니다. 남자의 팔이 클로즈업 됐어요. 거기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검은 유성펜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모집 7-2 구역.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했죠. 87명이 어디 있는지, 누가 그들을 가뒀는지, 왜 납치했는지. 영상은 딱 1분 27초였습니다. 대사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화면만 흘러갔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저는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127, 1042, 5621, 15,389. 숫자가 미친 듯이 뛰었죠. 공유 횟수 확인해봐. 저는 말했어요. 김유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2341회요. 계속 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우린 아무것도 하지 마. 예. 우린 영상을 퍼뜨리지 않아.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그들이 스스로 퍼뜨리게 해. 진실은 한번 흘러나가면 거짓보다 빠르게 번지니까. 30분 후. 영상은 5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1시간 후 200만. 3시간 후 800만.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게 뭐야? 진짜야? 한국인 모집이라고? 무슨 뜻이지? 7-2 구역이 어딘데? 캄보디아 정부는 뭐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분노가 번졌어요. 의심이 확산됐죠. 오전 10시 CNN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익명으로 유포된 이 영상은 실종된 한국인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에 새겨진 문구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BBC도 뒤따랐어요. 한국인 모집 7-2 구역. 이 문장은 조직적 인신매매를 암시합니다. 알자지라가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신속한 사건 종결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이미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는 아직 새벽이었죠. 그들은 자고 있을 겁니다. 프린스 그룹 임원들, 정부 고위층, 경찰청장. 모두 평화롭게요. 하지만 눈 뜨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김유진이 물었어요. 팀장님, 이 영상 어디서 구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누가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거야. 정오. 영상 조회수는 1,5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대륙을 넘어 퍼졌어요. 댓글창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뒤덮였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저는 모니터 5개를 다시 봤습니다. 모든 화면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어두운 방.
남자의 팔. 한국인 모집 7-2 구역. 우린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흘려보냈을 뿐이었어요. 오후 3시.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확인해봐. 캄보디아 현지 반응. 한 팀원이 보고했어요. 프놈펜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정부 청사 앞에 모이고 있어요. 또 다른 팀원이 말했죠. 프린스 그룹 본사 앞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도가 육지에 닿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블루타이드 작전 21시간째. 72시간 중 21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화면 속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1분 27초짜리 영상. 한 문장만 새겨진 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흘려보내면 거짓이 스스로 불타오른다. 화면 속에서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1700만, 1850만, 2000만, 2300만. 한번 흘러나간 진실은 거짓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봤죠. 숫자가 올라가는 걸, 댓글이 쌓이는 걸, 세상이 움직이는 걸.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스스로 걸어나갔죠. 10월 15일 오후 5시. 영상이 3천만 조회수를 넘었을 때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도 없었죠. 첨부 파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PDF 문서였죠. 첫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캄보디아 남성.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레이 소반나. 프린스 그룹 홍보팀장. 향년 36세.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향년. 이미 죽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력서가 나왔죠. 프놈펜 대학교 언론학과 졸업. 2015년 프린스 그룹 입사. 홍보팀 사원에서 시작해 2023년 팀장 승진. 깨끗한 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달랐어요. 2025년 10월 12일. 레이 소반나 회사 내부 자료 무단 유출 혐의로 체포. 10월 14일. 국경 인근에서 사망 확인.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김유진. 저는 불렀죠. 레이 소반나라는 사람 조사해봐. 프린스 그룹 직원이야. 30분 후 김유진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레이 소반나, 프린스 그룹 홍보팀장이에요. 10월 14일 사망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사인은 교통사고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김유진이 말을 멈췄죠. 하지만 현지 뉴스는 다르게 보도했습니다. 국경 도주 중 체포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통사고.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발신자를 추적했어요. IP 주소는 태국 방콕이었죠. 누군가 국경을 넘어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이 영상을 찍었어.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보냈어. 김유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를 더 읽었죠. 레이 소반나는 2년 전부터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프린스 그룹 산하 건물에 외국인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나오지 않았죠. 그는 의문을 품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니까요. 2025년 10월 11일. 87명의 한국인이 들어왔어요. 레이는 그들을 봤습니다. 공항에서 숙소에서 회사 건물로 들어가는 걸. 그날 밤 그들의 휴대폰이 모두 꺼졌죠. 레이는 알았습니다. 이건 범죄라는 걸. 10월 12일 새벽. 레이는 결심했어요. 그는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 인질 명단, 거래 내역. 모든 걸 USB에 담았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7-2 구역. 한국인들이 갇혀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촬영했습니다. 1분 27초. 한 남자의 뒷모습. 팔에 새겨진 문장.
한국인 모집 7-2 구역. 그리고 그는 달아났습니다. 10월 13일 새벽 4시. 레이는 태국 국경까지 왔어요. 200km를 쉬지 않고 달렸죠. 국경까지 단 3km. 거기서 그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대사관, 국제 언론사, 그리고 저에게요. 하지만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0월 13일 오전 6시. 프린스 그룹 보안팀이 레이를 붙잡았어요. 그는 저항했죠. USB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10월 14일 오전 9시. 레이 소반나가 사망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교통사고였어요. 하지만 현장 사진은 달랐죠. 그의 몸엔 멍이 가득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해였죠.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레이 소반나. 36세. 두 아이의 아버지. 프린스 그룹에서 10년을 일한 성실한 직원. 그는 죽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저는 이메일 끝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거기 짧은 메모가 있었죠. 레이가 죽기 직전 남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일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일입니다. 김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은 붉었어요. 이 문장 전 세계에 보내. 저는 말했습니다. 예. 로이터, AFP, AP통신. 모두에게 보내. 레이 소반나의 마지막 말을. 김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10월 16일 새벽. 전 세계 신문이 같은 문장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일입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아사히 신문. 모든 일면에 레이 소반나의 얼굴이 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문장이 대문짝만하게 박혔죠. 저는 신문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영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언어는 달랐지만 문장은 같았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일입니다. 저는 레이 소반나의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평범한 남자.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그는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에요. 87명의 생명을 구하려 했죠.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레이 소반나.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고맙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신 덕분에 87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떠들썩했어요. 레이 소반나의 희생이 분노를 폭발시켰으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정부 청사 앞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었죠. 레이 소반나를 기억하라. 87명을 돌려내라. 진실을 밝혀라. 파도는 이제 쓰나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의 희생이 있었어요. 레이 소반나. 향년 36세. 두 아이의 아버지. 진실을 지킨 사람. 저는 그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매일 볼 수 있도록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0월 16일 오후 2시. 레이 소반나의 문장이 전 세계를 뒤덮은 지 12시간 후.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외교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문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A4 용지 단 한 장. 거기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캄보디아 대상 개발 원조 전면 중단. 금융지원 협정 즉시 철회. 시아누크빌 항만 공동개발 재검토. 저는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단 3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1시간 후 발표합니다. 캄보디아 측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물었어요. 아니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죠. 우린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 겁니다. 오후 3시.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경제 협력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개발 원조 4억 달러 중단. 금융지원 협정 철회. 시아누크빌 항만 공동개발 보류. 단 30초 발표였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았어요. 대변인은 그냥 나갔죠. 하지만 그 30초가 캄보디아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모니터를 켰죠.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실시간 시세가 떴습니다. 오후 3시 12분. 프린스 그룹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락, 하락, 하락. 빨간 숫자들이 화면을 뒤덮었죠. 팀장님, 김유진이 달려왔습니다. 프린스 그룹 주가 폭락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숫자가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오후 4시, 마이너스 34%. 오후 5시, 마이너스 51%. 오후 6시, 마이너스 73%.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너무 급격한 하락이었죠. 하지만 30분 후 재개됐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후 8시. 프린스 그룹 주가는 마이너스 89%를 기록했어요. 캄보디아 리엘화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팀원이 보고했죠. 달러 대비 환율이 18% 급등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됐어요. 돈은 겁이 많습니다. 불안하면 도망가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는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87명 실종, 레이 소반나의 죽음, 한국의 경제 조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7일 오전. 프린스 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다시 폭락했어요. 마이너스 92%,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97%. 정오. 마이너스 98%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만에 회사 가치의 98%가 증발했어요. 23조 원이 사라졌죠. 저는 숫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줄의 문서로. 김유진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봤죠. 오전 10시, 프린스 그룹 회장 프린스 소반이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자금 세탁, 인신매매, 외환 범죄 12건이었어요. 오후 1시. 재무부 장관이 긴급 사임했죠. 오후 3시. 내무부 차관도 사임했습니다.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장의 도미노가 쓰러지자 나머지도 따라 쓰러졌죠. 프린스 그룹 이사진 중 정부 인사 5명. 그들은 하나씩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오후 5시. 캄보디아 국영방송이 속보를 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 정부 인사 전원조사 착수.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립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죠. 그들이 먼저 올 거야. 오후 6시 3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국제전화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윤석 분석관입니까? 영어였어요. 캄보디아 억양이 섞여 있었죠.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 속 사례십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직접 연락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대화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협상하자. 당신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3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팀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무실이 고요했죠.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87명 전원 귀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진실의 방송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캄보디아 국영방송이 전 국민에게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87명이 납치됐다는 것. 프린스 그룹이 연루됐다는 것. 정부가 은폐했다는 것. 모든 진실을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10초, 20초, 30초.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입니다. 저는 잘났죠. 내일 이 시간까지 답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41분. 블루타이드 작전 63시간째였어요.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답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답할 거야.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거리엔 불빛이 하나씩 켜졌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캄보디아 증권시장 폐장 시세가 떴어요. 프린스 그룹 주가 최종 마이너스 98%, 리엘화 환율 급등 21%, 외국인 자본 유출 4억 달러. 단 하루 만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무너뜨렸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87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준, 이서연, 박준혁. 그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곧 나올 겁니다. 반드시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 적었죠. 2025년 10월 17일 오후 6시 41분. 캄보디아 협상 요청. 조건 제시 완료. 87명 귀환 24시간 이내.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팀원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모두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가 움직이길. 87명이 돌아오길. 진실이 밝혀지길.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죠. 블루타이드. 푸른 파도. 파도는 이제 해안에 닿았습니다. 모든 걸 쓸어갔어요. 거짓을, 은폐를, 침묵을. 그리고 이제 진실만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 24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내일 이 시간. 모든 게 끝날 겁니다. 10월 18일 새벽 3시. 블루타이드 작전 72시간째.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메콩강 인근. 어둠 속에서 차량 5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저는 서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죠. 위성통신으로 연결된 화면. 거기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어요. 간판은 없었죠. 카지노형 빌딩이라고 했지만 카지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색 상자였어요. 특임대 진입 준비 완료. 무전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특수경찰 대장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좌표 확인하십시오. 북위 11도 32분, 동경 104도 51분. 확인했습니다. 그 좌표는 제가 보낸 것이었어요. 어젯밤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인 뒤 보내온 위치였죠.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다르게 발표했습니다. 자체 수색을 통해 위치를 파악했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알려줬죠. 좌표도 진입 시각도 작전 계획도. 진입하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새벽 3시 7분. 특임대가 움직였어요. 30명의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정문으로 4명, 후문으로 6명, 옥상으로 3명. 조용했어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3시 9분. 정문이 열렸습니다. 경첩 소리도 없었어요. 그들은 들어갔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경찰들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죠.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 확인. 인원 없음. 2층 확인. 사무실 3개. 텅 비어 있음. 3층 이동 중.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손에 땀이 찼어요. 김유진이 옆에서 숨죽이고 지켜봤죠. 3시 14분. 특임대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 하나가 보였어요. 자물쇠가 3개 달려 있었죠. 철문 발견. 열쇠 없음. 절단 진행합니다. 쇠톱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가 하나씩 떨어졌어요. 3시 17분. 마지막 자물쇠가 끊어졌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죠. 그리고 무전이 터졌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인원 확인 중.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몇 명입니까? 87명입니다.
87명 전원입니다. 사무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가 터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87명. 전원. 화면 속에서 경찰들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람들을 비췄어요. 저는 봤죠.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벽에 기댄 사람들. 그들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얼굴엔 멍이 가득했죠. 책상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의자는 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생존 확인. 87명 전원 생존. 무전이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김유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팀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경찰들이 사람들을 하나씩 일으켰습니다. 물을 나눠줬어요. 담요를 덮어줬죠. 한 남자가 경찰을 껴안았습니다. 한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시 31분. 첫 번째 그룹이 건물을 나왔습니다. 15명이었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죠. 3시 44분. 두 번째 그룹. 22명. 3시 58분. 세 번째 그룹. 27명. 4시 12분. 마지막 그룹. 23명. 87명 전원이 건물을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그들이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4시 27분.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87명 구출 성공. 총 한 발 없는 구조작전. BBC가 뒤따랐어요. 72시간 만에 기적. 87명 전원 생존 확인. NHK가 보도했습니다. 프놈펜 외곽 불법 시설에서 발견. 특수부대 투입 없이 구조. 저는 모니터들을 봤어요. 모든 화면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87명 구출. 전원 생존. 총 한 발 없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단을 펼쳤어요. 김민준, 이서연, 박준혁, 최지우, 정하늘. 87개의 이름.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각 이름 옆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조심스럽게. 87번째 이름까지.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명단을 바라봤죠. 87개의 체크 표시. 87개의 생명.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믿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근데 사실이야. 사무실은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악수했어요. 누군가 전화를 걸었죠. 누군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4시 32분. 블루타이드 작전 시작 72시간 32분째. 끝났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하나씩 껐습니다. CNN, BBC, NHK. 검은 화면만 남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보 완료. 87명 전원 생존. 그날 세계는 봤습니다. 총 한 발 없는 구출 작전의 전설을요. 블루타이드. 푸른 파도. 파도는 조용히 왔고 모든 걸 쓸어갔고 87명을 구했습니다. 김유진이 말했어요. 팀장님, 역사에 남을 거예요. 이 작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는 필요 없어. 87명이 집에 가는 것만 있으면 돼. 저는 가방을 챙기지 않았어요. 아직 일이 남았으니까요. 87명을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일.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72시간의 전쟁. 총도 탱크도 전투기도 없는 전쟁. 우리가 이겼어요.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87명의 명단을 다시 펼쳤어요. 체크 표시가 선명했죠. 저는 그 명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이제 그들은 자유였습니다. 10월 20일 오전 10시. 구출 작전 48시간 후.
캄보디아 프놈펜 중앙경찰서 앞에 취재진 200명이 몰렸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한 방향을 향했어요.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경찰차 세대가 도착했죠. 뒷문이 열렸어요. 프린스 소반이 내렸습니다. 프린스 그룹 회장. 캄보디아 최대 재벌. 수갑을 찬 채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87명을 왜 가뒀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서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식 혐의가 발표됐습니다. 김유진이 문서를 들고 왔어요. 저는 받아들었죠. 자금 세탁 사건, 인신매매 7건, 외환 범죄 12건, 총 23건의 혐의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자산 동결은 완료됐습니다. 21조 원이 동결됐어요.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전부요. 21조 원. 프린스 그룹이 쌓아온 모든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조사단은 어제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 국제형사재판소, 인터폴. 15개국 전문가 47명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맑았어요. 10월의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48시간. 단 48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무너졌어요. 회장은 체포됐죠. 자산은 동결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87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일지 한 권이 있었죠. 블루타이드 작전 기록.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5년 10월 20일. 작전 종료 후 48시간.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우린 싸우지 않았다. 대신 진실을 작동시켰다. 펜을 멈췄어요. 다음 문장을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팔지 않는다. 대신 구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일지를 바라봤습니다. 87개의 이름, 72시간의 기록, 하나의 결론. 김유진이 물었어요. 팀장님, 이제 뭐 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쉬어야지. 72시간 동안 앉았잖아. 그 전에 한 곳 가시는 게 어때요? 어디? 인천공항이요. 87명이 오늘 오후 가족들 만나러 다시 온대요. 감사 인사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안 가. 왜요?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저는 말했죠. 이제 그들의 시간이야. 방해하고 싶지 않아. 김유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87명의 명단을 파일에 넣었어요. 보고서를 상자에 담았죠. 일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모니터를 끄려는데 뉴스 속보가 떴어요. 한국 정부 캄보디아 경제 협력 재개 검토. 단 투명성 보장 조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외교적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캄보디아가 개혁을 증명하면 우리는 다시 손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외교 대신 행동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외교로 끝났어요. 그게 맞았죠. 우린 적을 만들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구하려 했을 뿐이에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87명의 얼굴을. 레이 소반나의 희생을. 72시간의 긴장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블루타이드. 푸른 파도. 파도는 왔다가 갔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바꿔놨죠. 87명은 이제 자유였습니다. 가족 곁으로 돌아갔어요.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억할 거예요. 정의는 협상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것을. 한국은 외교 대신 행동으로 국민을 되찾았다는 것을. 블루타이드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응답이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냥 평범한 42세 남자였습니다. 정윤석. 외교부 합동대응단 위기대응 분석관. 72시간 동안 한 나라를 흔들었지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저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개찰구를 통과했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누구도 72시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삶을 살았죠. 그게 맞았습니다. 저는 전철에 올랐어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72시간 만에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죠. 블루타이드. 총 한 발 없는 전쟁. 87명의 귀환. 우리가 해냈습니다. 전철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목적지도 없었죠.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팀장님, 87명이 공항에서 팀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김유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전해줘.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창밖을 봤죠. 정의는 연산되지 않습니다. 행동됩니다. 우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움직였죠. 87명을 구하기 위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죠. 다음 역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까지도.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72시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휴식할 시간이었죠. 블루타이드. 대한민국의 응답. 그 중심에 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냥 정윤석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평범한 사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